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PMI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같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다우지수 소폭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도 독일과 프랑스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국 증시는 국경절로 휴장에 들어간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전년 대비 0.6%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0%대 상승률을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예상 체결 지수를 보면요. 양 시장 모두 일단은 빨간불을 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코스피 1680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87포인트에 출발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0월 2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상황 함께 하실 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펙스의 장봉수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개장 분위기 보면요. 일단은 코스피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태환 멘토님 현재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 자체가 좀 강하게 급등 양상을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중국 증시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의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른 시장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이 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개장 분위기 자체는 코스피 시장 자체는 약간의 약보합권 정도 출발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가 오늘 같은 경우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눈치 보기식 장세가 또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틀 연속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포지션 자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상승 흐름 자체가 이번 주 마무리 짓는 시점까지 조금 더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누차츠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은 박스권 정도의 등락 현상 속에서 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적인 투자 전략을 계속적으로 견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시장이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는 점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만약 좀 흔들리더라도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자, 이어서 현재 업종별 흐름 알아봐야겠죠. 장봉수 연구원님. 네, 일단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험업종이 1.1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운수창고업이 0.7% 상승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계, 의약품, 종이, 목재, 그리고 건설업, 철강금속, 통신업, 금융업이 0%에서 1% 사이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 출발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마이너스 0.8%, 그리고 섬유의복이 마이너스 0.4%, 그리고 화학, 제조업, 증권업종이 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인터넷 업종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이 1%에서 2%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고 다음으로 IT 소프트웨어 업종과 운송, 통신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화학, 소프트웨어 업종이 0.5에서 1% 사이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 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섬유 의류와 컴퓨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 장세를 따라다니는 매매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보유하고 계신 개인별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또 튈 때까지 시세를 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매매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업종별 흐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어제 매수하면서 우리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이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매도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김태환 멘토님 수급 분위기 어떤가요? 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323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미미하지만 28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3일 만에 매수를 좀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규모 자체는 290억 원 정도 현재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 과 동시에 일단 매도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인데 아까도 제가 서두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면 시장 자체가 다소의 보합권 정도에 등락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시장 자체가 다소 2000포인트에 안착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되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정은 저가 매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시점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이 3억 원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전일 이어서 이틀 연속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추석 연휴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규모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 2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도 1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현재 적극적인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크게 매수에 가담해주고 나서 오늘 또 현재 시작과 동시에 매수에 좀 가담하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일단 매도로 현재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팔고 있지만요. 선물에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 움직임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9원이나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외환시장 동향 살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2원 30전 상승한 1178원 6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1178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117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밤에는 위험 회피 심리 완화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 의 주요 인사들은 연일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도 올해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옅어지긴 했지만 고용지표가 큰 폭의 호조를 보인다면 시장 심리가 언제든지 바뀌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망세는 오늘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80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4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화 종가였던 1176원 30전보다는 약 2원 80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중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및 그리고 7일까지 이어지는 휴장에 따라서 중국의 위험이 다소 가라앉은 가운데 이런 우려감 완화로 달러의 하락 기대감이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단기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 인식이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급상 공급 우위인 상황에서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 분위기 속에서 1170원대 중후반에서 오늘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74원에서 1182원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오늘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먼저 눈에 띄는 종목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신세계건설이요. 실적 개선세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또 이제 폰 카메라가 고급화되면서 수혜주로 동훈 아나텍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요. 김태환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신세계건설에 대해서 오늘 주가 자체가 2.4% 정도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 개선 기대치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영업이익 대비 2분기의 영업이익 자체는 1분기에 127억 원 기록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73억 원 정도로 1분기 대비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 하반기에 좀 개선되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 부분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오늘 반등 출발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그 차트를 좀 보면 설명을 드리면 신세계건설의 주가 자체가 81,400원에 5월 28일 날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좀 이제 급락하는 그런 현상보다는 좀 제일 좋지 못한 것이 이렇게 서서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241선의 그 저점 라인의 그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주는데, 이번에 실적 개선세가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거래량 자체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도 아니고 또 기관도 아닌 그런 모습이고 또 개인 투자자도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세계건설의 주가의 탄력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서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7월달, 8월달에 일정 부분 매수에 가담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신세계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주가 자체가 반등이 좀 들어오면 6만 한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이 가격대가 상당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정도 선에서 일단 한번 손절을 해서 또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측면에서 매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건설의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시면서요. 매도 전략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이어서 동훈아나텍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 그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 오늘 뉴스 자체가 나왔습니다. 퐁카의 고급화 수혜주로 이제 AF 구동칩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에 같은 경우에 제가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플의 어떤 그 전략적인 차원은 다르다. 삼성전자가 고사양 휴대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중저가 폰을 통해서 신흥시장,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인 공략을 하고 있고, 또한 갤럭시 S7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1분기에 출시를 하면서 고사양화된 고가폰과 중저가폰을 양면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애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지배력 자체가 아직은 어떤 순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오직하면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5위권밖에 되지 못한다, 6%밖에 되지 못한다는 부분도 어제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부품주 가운데서도 이제 부품주가 실질적으로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고사양화된 그 휴대폰들,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의 화소가 좀 좋아진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차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 신규 상장된 종목과 분할 재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접근을 할 때 어차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좀 강하게 또 올랐다가 주가 좀 많이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IPO 관련해서 주가들이 직전에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IPO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규 이제 재상장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기대치에서 주가가 좀 많이 떴다가 다시 한번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 즉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도 15,700원에 7월 22일 날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8월 달에 물론 시장의 조정 여파도 있었지만 8,480원까지 급락을 해버렸던 모습입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서서히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주가가 오늘 재료에서 급작스럽게 주가가 강하게 현재 5.5%까지 또 오르면서 갭 상승 출발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갭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수급적인 측면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모습인데, 역시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거래량 자체가 현재 강하게 유입되지 못하는 모습이고, 일정 부분 전고사의 리포트에 의해서 실질적인 그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가 떴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8월 달이나 또는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최소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추세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이고요. 신규지 매수 관점 자체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중한 때 약간 플러스권이 미미하지만 1%대나 2% 정도 때까지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시점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물량을 매수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볼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현재 좀 저가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매도 실현해서 이익을 좀 건져내고 나머지 물량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일전에 7월달이나 8월달 고점에서 물량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출렁임을 보이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좀 거래량이 수반되는 흐름들 즉 시간적 개념을 좀 더 이루어내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현재 손실을 나신 분들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훈하나텍 추격 매수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분할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어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참여 이슈가 크게 있었죠. 그러면서 코스닥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 다음 카카오가 인터넷 은행 기대감에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더해서 인터넷 은행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하죠. 모바일 리더, 브리지텍 등 이런 인터넷 은행의 중소형 참여주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장봉수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예, 일단은 컨소시엄 중에서 다음 카카오 컨소시엄과 KT 컨소시엄 그리고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일단은 예비인가 신청을 해서 3파전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돋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음 카카오 진영인데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을 참여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은행 이외에도 일단은 다음 카카오 택시라든지 계속 새로운 사업 구조를 계속 창출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행 측면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활발하게 쓰고 있는 메신저 플랫폼이죠. 다음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활발하게 다음에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흐름을 앞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인터넷은행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 급등한 이후에 꾸준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서 6월 달에 또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또 꾸준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매수를 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는 물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매도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꾸준히 끌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여유 있게 먹으시고 저가 조정 시에는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신다면 일단 인터넷 은행 자체가 내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꾸준히 조정 시마다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시고 마음을 좀 더 편안히 느긋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인터넷 은행이 본격화되면 더 대장주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제가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 계속 보유하시고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소형주 인터넷 은행주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중소형주 인터넷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 다날과 KG 인시스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KT 컨소시엄에 포함된 경우 같은 걸 보면 모바일 리더나 브리지텍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그리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현재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현재 29%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탄력이 좋은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일단은 이 관련된 종목 모두 내년에 인터넷 은행 업종 자체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큰 등락을 보이면서 박스권 내에서 이슈가 탈 때마다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지금 현재 위치상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박스권 내에서 저점이 오게 되면 또다시 매수를 하시고 또 박스권 상단이 오시면 또다시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고 지금 모바일 리더는 그렇고 다음에 브리지텍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브릿지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탈피해서 이미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갭 상승을 하고 음봉 형태로 지금 잠시 내려온 조정을 주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하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상태에서 일부 매도하셔도 되고, 일단은 이 종목은 추세를 탔기 때문에 5일선의 이탈 여부를 보시고 5일선이 이탈이 안 된다면 계속 꾸준히 끌고 가셔서 익절가를 높여가시는 방향으로, 익절가를 이전 종가죠. 그러니까 이전 종가면 이전 종가니까 5일선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전략, 그리고 5일선을 이탈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소형주에 대해서는요, 모바일 리더 일단 박스권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전략을 주셨고요. 이 브릿지텍 많이 오른 종목이죠. 5일선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분기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눈에 띄는데요. 자, 김태현 멘토님, 삼성전기 지금 어떤가요? 네, 삼성전기 오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이 종목도 제가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부품주 가운데 파트론, 소린테,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LG노텍, 슈퍼켄 코리아 이렇게 5종목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 삼성전기가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다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철수할 수 있는 사업은 철수하고, 자동차 전자 부품이나 새로운 그 신규 성장에 관련된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동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삼성페이와 관련해서도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와 다르게 건거리 무선 통신, NFC라든지 MST, 마그네틱 보안 전송을 두 가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일전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3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좋아질 것이다. 저 실적과 신성장에 관련된 동력까지도 맞물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휴대폰 부품주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애플이나 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신제품 자체가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휴대폰 부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기를 굳이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없이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이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재가가 65,200원, 현재 전일 대비 3.4% 올라서 2,200원 정도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수급적인 동향을 놓고 보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금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최근 집중적인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해 주니까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기가 어느 정도 9월 달에 장중에 최고점 자체가 형성시켰던 가격대가 67,300원입니다. 현재가 65,300원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9월 달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 이 종목 자체가 여기서 올라간다면 분명히 7만 원 선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 즉 직전 고점 자체의 중기적인 돌파 여부는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 정도는 7만 원 정도 설정해 놓으시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한 7만 3천 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일단 내다보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에 좀 가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적극적인 풀배팅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발을 담궈서 저점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7월달, 8월달 저점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일부 분들 역시 1차적인 목표가를 7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보단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말씀하신 대로 김태현 멘토님께서 목요일 리포트에서도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환율과 삼성페이 수혜까지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주시면서 저점 시 분할 매수 전략 주셨고요. 중기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김태현 멘토님께 한 가지 종목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 신용평가가요. 신용평가 사업 부문의 전문화를 위한 물적 분할 소식에 지금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신용평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건가요? 예, 서울 신용평가 자체도 결국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파생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삼성페이와 관련돼서 결제 사업자, 피지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핵심은 보안주부터 시작해서도 이와 같은 신용평가사, 결국 클라우드 펀딩까지 연계되어져 있는 아주 광범위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서울 신용평가 자체가 오늘 주가가 20.2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포인트 올라서 1,655원. 현재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른 여타 그 신평사에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아직은 좀 1,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향후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서울 신용평가 자체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떴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좀 탄력이 둔화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것인가라고는 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아직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주봉이나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주봉 자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떠 있지만 월봉상으로 물론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주가가 7,200원대까지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월봉상의 차트 자체가 직전 고점 자체를 이제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즉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상승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목표가의 좀 축정 주가 자체는 여기서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에 가담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000원 선 정도는 한번 좀 돌파할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중에 오늘 약간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시점에서 좀 분봉 차트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쉽게 저점 매수를 좀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가담하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장중에 눌림목을 좀 들어오는 건 구간이라 하더라도 좀 이 정도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한 1,600원 이하 정도가 떨어진다면 일정 부분 소규모 정도의 물량을 가담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여기서 현재 20% 이상 떠 있는 시점에서 추격 매수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00원 선 돌파 여부는 한 번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신용평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지만요.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죠. LG전자가요. 지금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V10 효과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G 시리즈랑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LG전자는 어떤가요, 지금? 네, 일단 LG전자가 V 시리즈 새로운 핸드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듀얼 디스플레이를 채용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존에 보셨던 화면 상단에 따로 띠 모양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따로 붙여서 거기는 이제 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항상 켜져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부가 기능도 많습니다. 일단 그런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LG는 삼성에 비해서는 일단 후발주자였죠. 그리고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가 그리고 홍미노트 2를 보게 되면 약 10일 정도 배송 기간만 참게 되면 홍미노트 2를 20만원 조금 더 되는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핸드폰이 20만원대에 팔리고 있는데 비해서 일단 우리나라 핸드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붙였긴 붙였지만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는 출시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지금 어느 핸드폰을 사든지 직접 일상생활에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가의 폰을 살 것인가? 그렇게 고가의 돈을 지불하면서도 꼭 LG 핸드폰이나 삼성 핸드폰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삼성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가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꾸준히 핸드폰 자체로만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자체는 신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 자체가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기능상으로 페이를 탑재하고 있는 삼성 핸드폰에 비해서도 그만큼 경쟁력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LG전자가 많이 빠지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많이 빠져서 39,300원의 저점을 찍고 현재 상승을 해서
약 45,000원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흐름상에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술적 반등은 약 49,000원, 5만원 언저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은 그 이후의 추이를 보고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기존에 물려서 계속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단은 추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끌더라도 추세가 완연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어쩔 수 없지만 보유하시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은 49,000원 정도가 오면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 스마트폰, 프리미엄 폰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 삼성페이 같은 뚜렷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더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봉수 연구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IT 부품주죠. 인터플렉스가요. 내년 흑자 전환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일단 현재 오늘 3.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닝 시즌이 10월부터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 자체가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플렉스블 PCB 업체죠. 그래서 PCB 업체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플렉서블 PCB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플렉서블 위주로 가려면 결국 이 전기 회로도 플렉서블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플렉서블 PCB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는 치킨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은 현재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주가가 그동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실적이 발표되는 약 11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가 쭉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약 1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시즌 다음 달까지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등락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상승은 약 23,00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11월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 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정한 작은 수익이라도 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접근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플렉스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는 있지만요. 큰 수익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빼앗겼던 셀트리온이요. 지금 다시 코스닥 1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약가 인하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힐러리의 약값 공약은 미국의 바이오주들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멘토님. 네, 일단 뭐 힐러리의 말 한마디에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제약주들이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다음 카카오와 함께 시가총액 1, 2위를 늘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카카오가 최근 그 인터넷 은행과에 대한 기대치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도하면서 1위 자리를 뭐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제 셀트리온은 일단 우리가 이와 같은 재료에 의해서 좀 놓고 보기보다는요. 일단 그 현재 약가 인하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 정책적인 그 수혜에 따라서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안착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재료에서 주가 자체가 또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에 가담하고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재료가 없다고 해서 좀 밀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 한 번쯤 우리가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그 셀트리온의 주가 자체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위를 다툴 만큼 97,400원대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주가가 박스권 이후에 8월달 지수 급락과 함께 한 단계 무너졌다가 이제 박스권만 거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재료에서 주가 자체가 번쩍할 수는 있습니다. 반짝하고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그만큼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렴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인 현재 매수 가담에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일정 부분 이와 같은 재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가담한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한번 반짝거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과연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매수에 가담해서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보다도 아마 6, 7, 8월 달에 매수에 가담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8만 원 정도까지만 주가가 올라온다면 매도하고 나가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겠고요.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7만 한 5천 원 정도 선까지 반등을 줄 수 있는 영역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만 5천 원에서 만약에 뚫어내고 나면 7만 한 8천 원 정도 수준 정도의 다소 한번 저항 라인이 강하게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전략대 가격대를 좀 정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시기는 좋겠고요. 물론 향후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주가의 영적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와 있는지에 봐서 우리가 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지금 기대감에 반짝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해주시면서요. 단기적인 매수 메리트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환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죠. DMS가요. LG 디스플레이와 110억 원 규모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형주죠. DMS 어떤가요? 예, DMS가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LCD와 110억 원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좀 DMS 같은 경우는 좀 놓고 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 2012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 3년 동안 결산 실적 기준의 영업이익 자체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나마 올해 다행스럽게 1분기와 2분기 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일단 플러스권 흑자 전환을 일단 성공했던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1분기에 2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지만 2분기에 플러스 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는 거. 그렇다면 이 같은 계약 소식 자체가 만약에 전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2억 원. 그러면 3분기 실적 과연 11월 15일 날 발표될 3분기 실적까지도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면 DMS 주가 자체가 일전에도 9월 달에 6천 원 선을 약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적자인 구조에 있는 그 주가가 2,000원대의 주가가 거의 7,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밀려버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9월 달 고점이 6,000원 돌파를 시도했지만 직전에 6월 달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려버렸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 자체도 아직은 수반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같은 종목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도 펀드에 담기가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시간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을 놓고 본다면 DMS 시가총액 자체가 1,080억 원 정도인데요. 주식 수가 1,980만 주 정도 됩니다. 상당히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주가가 5,000원대 머물러 있어서 시가총액 1,000억이 넘어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쪽은 종목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관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권 정도 선에서 6,0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대까지 좀 갖고 가셨다가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오히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거나 제가 눈치 말씀드렸던 휴대폰 부품주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두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먼저 LG생활건강이요. 이 화장품에 대한 요커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PNT는 전기차 시장 수혜 전망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요. 장봉수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 대중국 소비주죠. 그래서 수출 기대감에 현재 약 2.6%, 2.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내수 경기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안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자체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 자체가 하강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의 몸을 씻고 그리고 몸을 가꾸고 그리고 옷을 입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 LG생활건강이 만드는 그런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어떤 그런 세정용액,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씻는 데 쓰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LG생활건강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2014년도 중반부터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상승한 이후에 현재는 박스권에 머물고 있고 어느 정도 힘을 응집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완연하게 박스권 구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출 기대감이라는 이러한 뉴스를 굳이 이렇게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에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G생활건강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굳이 매수를 해야 되느냐는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은 이제 반대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셔서 박스권 약 88만 원, 89만 원 정도 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더시고 반 정도 더시고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으로 왔을 때 약 73만 원, 4만 원 이하로 7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또 부분적으로 매수하셔서 단기적인 박스권 내에서 수익을 계속 챙기시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세를 탈 때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 LG 생활건강 들어봤고요. 이어서 PNT도 알아볼까요? 예, 일단 PN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요. 이 2차 전지를 포장하는 롤링과 관련된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2차 전지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2차 지금 폭스바겐 사태가 터져서 디젤 차들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데 바로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걸리지만 결국은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는 박스권 내에서 계속 이슈가 드러날 때마다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N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7월 말에도 급등세를 보이고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또다시 지금 오늘은 갭 상승해서 음봉을 만든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에서 보신 LG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성장성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한 추세를 타고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에 보유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더는 시점이고 또다시 조정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줬을 시에 7,500원 정도 왔을 때부터 분할 매수식으로 담고 또 기다려서 또 이슈가 터질 때는 또 그때 박스권 상단에 가면 그때 또다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요.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하지만 지금 시점에 매수는 아니다. 지금은 매도 시점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장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김태환 멘토님.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차피 9월 18일 날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1998포인트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현재 오늘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그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요. 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 매수에 적극적 가담이고 기관 투자자는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차피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대외적인 변수 자체가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지수 자체는 어차피 여기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2,000포인트 정도의 근접한 시점에 또 걸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대외적인 그 악재적인 요소가 하나만 터져나오면 또 박스권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좋은 종목군들을 위주로 계속적인 조정시 박스권의 저점시마다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소로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떠있는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어제 말씀드린 부품 쪽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보험주부터 시작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종목들 아직도 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접근 전략을 조정시마다 가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이어서 장봉수 연구원님 전략은요? 예,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을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들이 사서 끌어올리고 코스피 지수를 내릴 때는 외국인들이 팔므로써 지수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수익을 얻을까요? 결국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 그들은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의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앞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깊은 조정보다는 얕은 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횡보 구간으로
잠시 들어섰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수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저항권에 왔지만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조정을 주더라도 깊은 조정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접근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그리고 연말을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여유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을 여유있게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김태환 멘토님 강연에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시간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고민과 그리고 하반기 4, 4분기에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하고요. 자, 여기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추석 연휴 전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을 했었는데 인터넷 공개 방송을 오늘 다시 여러분들 조금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 속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터넷 공개 방송 열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환 멘토 강연 외에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아펙스의 장봉수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 오늘장 종목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이어가고 있네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증권사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앞둔 시점, 실적 전망 따라 흡입이 교차라는 의견 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중국 제조업 지수 호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이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장, 외인 수급 주목해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는요, 이제는 실적 시즌이다, 박스권 등락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큰 지수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윈도우 드레싱 잘 끝난 것 같고요. 이제 10월 들어서 실적 시즌이 들어서는 것 같고, 박스권을 저는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이 그 예상치라든지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는 매수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외국인이 아직 10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3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은 장 초반이지만 큰 폭의 매도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쯤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하는 걸 봐서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0월부터 실적 시즌에 진입해서 실적이라든지 수급 메리트를 둘 다 좀 겸비한 업종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셔야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LG전자 쪽에서는 V10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카메라 쪽에서 전면에 2개를 장착함에 따라서 기존에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총 2개였는데 앞으로는 앞에 2개 뒤에 하나 해서 총 3개로 그 큐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 부품업체 쪽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제가 탐방 다녀온 종목 중에서는 동훈 아나텍이 조금 오늘 5% 상승하고 있는데 동훈 아나텍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 섹터는 지속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수구 우량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는 LCD 장비 업체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카메라 부품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 GK라든지 파라다이스 쪽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는 점이라든지 그 드롭백을 좀 보면은 드롭백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그 메르스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 아직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조금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와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시장 전략 간단하게 듣고 갈까요? 일단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지지선이 240, 상승 2차 지지선이 242, 하단 1차 지지선이 235, 하단 2차 지지선이 233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외국인들이 과도한 상승 오버슈팅 장세를 연 이틀간 이어가며 부자연스러운 상승 장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며 마감했던 하루였는데, 오늘 약간의 개발하고 좀 시작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 국내 시장의 좀 특성이 외국인들의 적극적 공세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좀 제대로 된 견제나 방어를 하지 못한 채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좀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외국인이 거의 시장을 좀 장악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국내 시장의 모습은 거의 완전한 혼돈 시장의 모습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시장이 지금 너무나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외국인이 마음대로 장세를 휘젓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든 이 상승한 가격이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장 상황이고, 아직도 큰 방향성은 하방이 우세하나 외국인들에게 기관조차 최근 큰 손실을 입으면서 좀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이 계속 좀 미는 방향을 따라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전 방향성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잘 잡은 걸로 보고 있으니까 239분 왔을 때 매도를 한번 짧게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이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1시에 방송되는 탑5에서는요, 이 믿고 보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 중국 국경절과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요,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